이사장실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정원사였죠. 그의 거친 손이 연필을 쥐고 벽에 걸린 그림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는 그림 한쪽 구석에 작은 상징을 그려 넣었습니다.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재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며느리만 알던 비밀 암호. 그것이 지금 천안 정원사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회장은 왜 저토록 충격을 받은 걸까요? 이 놀라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서준혁은 건물 계단을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27살 청년의 손은 이미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온갖 일을 전전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 배달, 야간 경비. 하루 2~3시간 자는 것이 일상이었죠. 같은 시각 병원 대기실. 준혁의 어머니 한수아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인슐린 주사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악화되면서 매일 맞아야 하는 약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 달은 그냥 넘기자. 준혁이 등록금 벌려고 밤낮으로 일하는데 내가 약값까지 쓸 순 없지. 며칠 후 준혁은 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해요. 계산대 앞에서 준혁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냉정하게 거절을 알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결제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핸드폰을 켜자 인터넷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재윤 재단 자선병원 무료 진료 대상자 모집. 단 재단 본관에서 6개월간 정원사로 근무 가능한 분. 준혁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은 사치였으니까요. 다음 날 준혁은 남대문 시장에서 싸구려 정장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국밥 장사하며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았지만 준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어머니는 아들의 옷깃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하라, 이번엔 꼭 붙어야 한다.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2장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 후 준혁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내일부터 나오래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가?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걱정 마세요. 엄마 병원비 제가 다 해결할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재단 본관 앞에 섰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 바닥은 너무 반들거려서
준혁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더럽힐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정원관리실입니다. 김 반장님께 인사드리세요. 정원관리실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준혁이라고 했나? 젊은 친구가 고생 좀 하겠네. 재단 본관 정원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만 그러는 애들 많이 봤어. 하다가 힘들면 다들 도망가더라고. 저는 안 그럽니다. 꼭 6개월 채울 겁니다. 김 반장은 픽 웃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일단 작업복 입고 밖으로 나와. 준혁은 녹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정원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화단, 그리고 분수까지. 준혁은 하루 종일 잡초를 뽑고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반장이 불렀습니다. 야, 신입. 밥 먹으러 가자.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준혁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힘들다. 이사님이 너무 까다로우셔. 그래도 연봉은 좋잖아. 우리 재단이 복지가 얼마나 좋은데. 준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같은 건물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준혁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준혁은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출근 잘했어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어느덧 재단 본관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원 일을 마치면 건물 청소를 돕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어머니 약값을 보태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오후 준혁은 걸레를 들고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2층 복도까지 닦아? 이사장실 쪽은 조심하고.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펫과 벽에 걸린 그림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한 그림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래된 풍경화였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작은 마을이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은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이구도. 숨이 막혀. 무의식적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공사장 쉬는 시간에도 그는 늘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하라, 너 그림 참 잘 그린다.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네. 준혁은 연필을 들고 그림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능선을 조금 바꾸고 강물의 흐름을 더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연필을 쥔 순간만큼은 우아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준혁은 완전히 그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한쪽 구석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3개의 점을 삼각형 모양으로 찍었죠.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나? 준혁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칠순 정도의 남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박재윤 회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준혁은 황급히 스케치북을 숨겼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해고당할 거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가리켰습니다.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쩔 수 없이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그림, 자네가 그린 건가? 네, 죄송합니다. 함부로 건드려서. 회장은 그림 구석의 세 개 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디서 배웠나? 이 표시를. 준혁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준혁을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 그림을 어디서 배웠나?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가족 중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나? 아니요.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십니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날부터 회장은 종종 정원에 나와 준혁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이 소문은 재단 내부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사장이 정원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본관 3층 임원실에서는 두 남자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형, 할아버지가 또 정원에 나가셨대. 그 정원사 때문에. 서진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원에서는 회장이 준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보신 걸까? 그날 저녁 서진은 몰래 준혁의 사물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본 순간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산, 바다, 사람들. 모든 그림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재능이 저런 천한 놈에게. 질투가 타올랐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미술 선생님께 배웠지만 이런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재단 이사장 집무실. 오명희는 남편 박재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그 정원사한테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저 친구 그림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오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옛날이요? 누구 말씀이세요? 지은이 말이야. 며느리. 그 친구 그림 터치가 지은이랑 똑같아. 오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너무 옛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은이는 죽었잖아요. 27년 전에. 알아. 알지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오명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장의 서재에서 골동품 그림 한 점이 사라졌습니다. 청나라 시대 산수화로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후 오명희는 직접 나섰습니다. 정원사 작업복을 모두 검사하겠습니다. 부인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반장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귀중품 도난 사건입니다. 모든 직원을 조사해야 해요. 준혁의 사물함이 열렸습니다. 작업복을 꺼내는 순간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골동품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 반장이 경악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서준혁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준혁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명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준혁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멸시하는 시선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오명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연락하세요. 도둑놈을 그냥 둘 순 없죠. 저는 안 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준혁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잠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장남 박도연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는 냉철한 표정으로 오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그 그림이 어떻게 작업복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도연아, 넌 빠져 있어라. 도둑질한 놈을 감싸면 안 돼. 제가 봤습니다. 뭘 봤다는 거니? 도연은 준혁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할머니께서 정원 관리실에 들어가시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하러 나간 사이예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할머니를 도둑으로 몰아가려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오명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야. 도연은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주차장에서 준혁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오명희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쇠파이프가 준혁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준혁은 비명을 삼키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발견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준혁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1시간 후 도연이 응급실로 내려왔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준혁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셔츠는 이미 벗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준혁의 상처를 살피다가 순간 멈췄습니다. 준혁의 왼팔 안쪽, 팔꿈치 조금 아래에 작은 점 3개가 보였습니다.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배치, 3개의 점이 이루는 정삼각형.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식은 박씨 집안의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자신과 서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너 왼쪽 팔 안쪽에 점 3개 있지? 형? 갑자기 왜? 그거야 당연히 있지. 우리 가문 표식이잖아. 저 정원사한테도 있어. 똑같은 위치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의식 없는 준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없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삼각형 점을 발견한 그날 밤, 오명희는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병원에서 내부 직원을 통해 도연이 준혁을 유심히 관찰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해. 그 정원사와 그 어미 둘 다 흔적도 없이. 전화 너머로 낮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준혁은 어머니가 사는 쪽방촌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퇴원하자마자였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쪽방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휘발유 냄새였습니다. 엄마. 준혁이 문을 열려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든 남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저놈이다. 쓸어버려. 준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쇠파이프가 문짝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구야? 하라야? 엄마 나가요. 빨리. 준혁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괴한 중 하나가 라이터를 던졌습니다. 불꽃이 휘발유에 옮겨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방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업고 골목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괴한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쇠파이프가 준혁의 머리를 노렸습니다. 엄마는 건드리지 마. 준혁은 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한 대, 두 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혁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입니다. 괴한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라, 괜찮니?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엄마는요? 준혁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도록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실려가기 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라이터였습니다. 그는 피로 얼룩진 스케치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이야. 이 그림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준혁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다급히 말렸지만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런 재능 없는 게 나아요. 이게 뭐가 좋다고. 엄마만 고생시키고. 불꽃이 스케치북 모서리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급히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스케치북 모서리는 이미 검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준혁은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내부 출혈.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박재은 회장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의식 없는 준혁을 보는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청년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 준혁이 머리카락을 채취해 그리고 내 것과 함께 DNA 검사를 의뢰하게. 아무도 모르게. 네. 회장님 설마. 서둘러. 시간이 없어.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는 회장. 종이에 적힌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27년 전 잃어버린 막내 손자. 박 실장은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한수아. 그녀는 재단 본관 야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7년 전 쫓겨났던 며느리 서지은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손자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환자실 앞.
박도현과 박서진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급히 부른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회장은 DNA 검사 결과지를 두 손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정원사가 우리 동생?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다. 너희 막내 동생이다. 27년 전 할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그 아이. 서진은 중환자실 문을 통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삼각형점.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회장은 두 손자를 이끌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 도연은 천천히 다가가 준혁의 왼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꿈치 아래 세 개의 점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팔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서진도 다가왔습니다. 그도 소매를 걷고 팔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세 형제의 팔, 세 개의 삼각형이 형광등 불빛 아래 나란히 놓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형이 너무 늦었다. 서진도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 형제였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한수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곁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회장이 그녀를 보는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전시장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별자리, 삼형제 합동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무대에 세 남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박도현, 박서진, 그리고 서준혁. 아니, 이제는 박준혁이라 불러야 했습니다. 정식으로 가족으로 돌아온 막내였으니까요. 도연은 여전히 의사였지만 주말마다 미술치료 봉사를 했습니다. 서진은 재단에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준혁 화가님, 오늘 전시회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형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전시장 중앙. 준혁의 대표작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명의 소년이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왼팔에는 세 개의 점이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한수아가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재윤 미술장학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청소부 복장이 아닌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해 이 재단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재능은 환경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재윤 회장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삼형제는 조용히 준혁의 작품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 제가 그림 하나 더 그렸어요. 아직 공개 안 한 거. 준혁은 천으로 덮인 작은 그림을 꺼냈습니다. 천을 벗기자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세 형제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있었을 시간들이에요. 잃어버린 시간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자. 세 형제는 동시에 왼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 개의 삼각형 점이 나란히 놓이자 마치 하나의 별자리가 완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수아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5명의 가족이 함께 그림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청소 안 하셔도 돼요. 한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내 옆에서 일하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약속하자. 5명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3개의 별이 삼각형을 이루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도 못된 욕심도 가난과 고통도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흩어졌던 3개의 점이 다시 하나의 별자리를 이루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따뜻한 말씀도 남겨주세요.